자, 이어서 몇 번 문제죠? 9번. 자, 19번 문제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8쪽.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했다. 2019년도에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 건물을 처분하면 말이죠, 영향이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네. 영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손익에. 자, 처분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처분 손실이 발생했으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손익의 영향은 그런 것이고, 처분을 하면은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루도 없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는 보기를 직접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1번의 보기를 보고 이것을 검증을 해내면 되잖아요. 옳은 것인가? 자,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 원 감소한다. 자, 만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이 맞다면 처분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처분하니까 감루도 없어지는 거야. 자산도 없어지고 감루도 없어지고. 자, 그러면 감루가 1200인가만 보겠습니다. 자, 2018년 1월 1일에 취득했어요. 취득은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40%랍니다. 내용연수는 정률법에서는 이 40%만 이용하면 되니까 계산에 직접 영향을 안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 시점은 2019년 결산일에 처분했어요. 네, 그러면 딱 몇 년 만에 처분했습니까? 2년 만에 처분했구나. 네, 이날 사가지고 이날 했으니까 5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감루를 계산한 거니까 2년치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돼요. 자, 1년치는 2천만 원에 40%입니다. 자, 1년치 첫 해는 2천만 원 곱하기 40%. 자, 얼마일까요? 이거는 2천만 원 곱하기 40% 얼마일까요? 예, 800만 원. 다음에 이제 2년 차 해보겠습니다. 2년 차에는 2천만 원에서 요 800을 빼야 돼요. 그러면 2천만 원 빼기 800 하면은 1200이죠? 1200만 원의 40%를 계산해 보세요. 1200만 원의 40%. 428, 414. 480만 원 나오네요. 자, 그러면 800만 원하고 480만 원을 더하면 그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 1280만 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은 틀렸습니다. 80만 원 차이가 나. 1번은 틀렸고. 다음에 2번. 매출 채권이 500만 원 증가한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는데 매출 채권은 증가하지 않죠. 매출 채권이 증가하려면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해야 그게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2번 볼 것도 없고 틀렸고. 3번 당기순이익이 220만 원 감소한대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야? 220만 원 장부 금액보다 22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다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감루가 1280만 원이라는 거 우리 아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 취득원가 2천만 원에서 이 128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72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천만 원에서 1280만 원 빼면 720만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부 금액.
자, 이 장부 금액을 얼마에 처분했느냐? 500에 처분했어요. 220 덜 받았어요. 그래서 220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군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20 발생하니까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맞은 것은 옳게 설명한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응? 지금 책만 보고 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건가? 어떻게 책만 보고 있는 거야? 화면을 봐야 돼. 앞에. 지금 내가 필기하는 거 이거 이해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요거. 다음 20번. 다음 중 개정 과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이랬습니다. 개정 과목의 성격이 다른 것을 물어봤어요. 개발비 뭔지 알죠? 특허권, 예, 뭔지 알겠네. 개발비 특허권이 나란히 나온 거 보니까 개발비도 무형자산, 특허권도 무형자산. 우리 앞 시간에서 무형자산 종류 개정 과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상표권도 산업재산권. 임대보증금은 무형자산이 아니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그럼 무엇이냐? 아직 안 배웠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임대라는 것은 건물 주인이 임대를 주죠. 보증금은 뭐예요? 건물 주인이 돈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뭐 같아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붙여서 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요. 예,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내줘야 돼.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부채에서 배울 거예요. 부채입니다. 임대자를 말이죠. 대자를 차자로 바꾸면 무슨 개정 과목이 되냐면 임차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됩니다. 임차라는 것은 빌린다는 것이에요.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지급한 것이 임차보증금이에요. 그 임차인의 돈이에요. 임차보증금은. 그것은 자산이에요. 왜?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끝난 다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에서 나올 때. 내 거니까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임차보증금은 자산.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요 세 개는 무형자산인데 요 임대보증금은 부채니까 완전히 성격이 달라. 다음 2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네, 무형자산 한번 골라보세요. 특허권 고를 수 있겠고, 영업권도 무형자산 고를 수 있겠고, 산업재산권도 무형자산 고르면 되겠고. 그래서 세 개밖에 없네요. 가나라.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네, 어제 그 표가 있는데요. 네, 맨 위에서 영업권, 그 밑에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개발비, 소프트웨어. 근데 이 산업재산권에 꽤 여러 가지가 붙어 있었죠.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런 것 등이 산업재산권이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가 뭐예요? 다 읽어봐야 되겠네.
요즘처럼 지식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B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A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눈에 보이는 B보다 보이지 않는 A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배운 거에 지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게 이게 유형자산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형자산이에요. 예. 무형자산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A를 확보하고 즉 무형자산을 확보하고 보유한 무형자산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네. 그렇죠. 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세계인이 다 알죠. 네. MS사. 빌 게이츠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회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면은 뭐 미국의 뭐 보잉 뭐 비행기나 전투기나 무슨 로켓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무기를 파는 그런 회사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MS사 아니겠습니까? MS사. 무형자산.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다, 엑셀이다 하는 이 프로그램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식정보화 산업입니다. 예. 거기 프로그램 유능한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엑셀 업그레이드하고 윈도우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버전 10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억 개를 복사해가지고 막 팔잖아요. 예. 복사했다고 해서 싸게 파나요? 똑같이 30만 원씩. 옛날에는 CD에 담아넣어줬는데 요새는 CD에 담아주지도 않죠. 다운로드 받으라고요. 다운로드. 예. 뭐 전 세계가 다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굳이 배달해 줄 필요도 없어. URL 하나 쏘아주면 돼. 이메일로. 귀하가 뭐 대금 딱 송금하면 이메일로 와요. URL 주소 하나. 여기서 다운받으세요. 또 1년 지나면 이제 라이센스 기간 지나면 또 돈 내라고 하고. 정말 물류 관리도 필요 없고 너무너무 편한 사업입니다. 예. 탱크 팔고 로켓 팔려면은 그거 탱크 같은 운반해 줘야 돼요. 운송. 예. 운송해 줘야 돼. 물류 관리 해야 돼. 예. 지식정보화 산업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사회는 이미 이 사회가 아니라 벌써 한 20년 됐어요. 우리가 이 지식정보화 산업이 이 과거에 그 공장 산업, 굴뚝 산업을 앞지른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20년이 넘은 그런 얘기죠. 20년이 뭡니까? 벌써 한 뭐 4, 50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가 절감하고 있죠. 좀 그것을. 자. 그러면 모두 골라볼까요? 무형자산을 가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나번도 고르면 되겠습니다. 형체가 없죠? 네.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해야 되죠? 그 무형자산. 네. 라번은 아니네요. 영업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영업권도 인정한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를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가나다 1번이 답이다. 네, 1번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도 보면은 공부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그게 바로 나의 지적 재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학원 강사 해먹는 사람들이 재고가 필요 없어요. 재고가. 재고가 필요 없죠. 머릿속에 다 재고가 들어있잖아요. 머릿속에 재고가. 내가 공부하는 게 재고야.
상품 매입 공부만 하면 돼. 예, 상품 매입은 내가 공부하는 게 상품 매입이에요. 매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떠들기만 하면 매출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강사를 직업으로 갖는 것을 제가 권장하는 편입니다. 예. 제가 아침에도 내가 우리 직장 옛날에 직장 후배 여기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통화했어요. 4년 후배인데 이번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강남의 모 회사. 그 사람은 한 3, 40년을 격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격리 실력이 대단하겠죠. 실무 경력. 그래서 얘가 뭐 하려고 하는데 아유 글쎄요 뭐 형님 이제 뭐 좀 놀래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빨리 인터넷으로 직업훈련교사 신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교사 자격증을 따놔라. 네. 그러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지식 나중에 이제 70대, 80대까지 그걸 풀어먹고 살 수가 있다. 네, 제가 알려줬어요. 네. 이 직장에서 경험을 그대로 이 강의하는데 써먹으면 돼요. 네, 강의하는데 써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아직 이제 60이니까 59인가 그래요. 네, 59이면 아주 팔팔한 나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대, 60대인 사람들은 아마 일을 90살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90 이전에 일을 놓으면 너무 심심해져. 이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빨리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늦게 죽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할머니나 예? 주변에 어른들 초상집 장례식장 가보면은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이 뭐 97세입니다. 뭐 92세입니다. 다 90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120세 이상은 되어야 힘들어지고 이제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럴 나이. 그러니까 지금 20대인 분은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되고 지금 30대인 분은 앞으로 90년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식산업밖에 없어요. 지식산업밖에. 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예, 물론 50대, 60대에도 노동운동으로 수학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예. 몸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거는 한계. 예. 내가 1톤을 날라줘야 된다. 2톤 날르면 2배 힘을 써야 되잖아요. 2배 힘을. 지식산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23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무형자산 상각. 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간접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 한다는 거.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쓰지 않고 개발비, 영업권 해가지고 자산 감소를 대변에 바로 해버리죠. 회계 처리할 때. 그거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거. 예, 뭐 그런 것도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본문 공부할 때 이 말은 안 나왔는데요. 이거 예, 이 기회에 알아두세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무형자산은 어떤 법률에서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면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 무형자산은 20년 안에 다 상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아요.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아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이 옳지 않은가요? 무형자산의
아니요. 무형자산의 합리적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시나요? 정액법.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정리하는 문제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복습이 됐으리라 보고 모자라면 계속 반복이라는 거. 예, 그동안 배웠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공부가 나한테는 부족해. 다시 한번 반복. 예, 문제도 반복. 근데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전부 다 녹화는 안 했지만 결강생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제가 녹화했다는 거 알죠? 유튜브에서 책 펴놓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87페이지.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재무상태표의 반쪽이 끝났어. 자산이 다 끝났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반쪽이지만 사실은 70%가 끝났다. 이제 재무상태표는 30%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의 양으로 보면. 그래서 부채와 자본만 남았는데 부채와 자본은 자산의 개정 과목에 비해서 양과 수가 공부할 양과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지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자산, 그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우리가 기업의 미래적 경제적 효익을 갖다 주는 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뭐냐?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 책임, 이것이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채는 미래에 갚아야 될 의무이고 책임인 것인데 이것은 유동과 비유동 부채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류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유동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인 거예요. 내년에 당장 갚아야 될 부채야. 그러니까 재무제표 정보를 보는 이용자에게 우리 회사가 내년에 당장 갚아야 될 돈은 이만큼입니다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유동부채를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이것이 아닌 것이 나머지가 다 비유동부채니까 내년에 갚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2019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한다면 그 결산서에 들어간 유동부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유동부채 합계가 10억 원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 회사는 2020년도에 1년간 10억을 채무로 이행을 해야 되는구나.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구나. 돈을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 뭐가 도래해요? 상환일이 도래하는. 이것을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부채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매입채무. 자, 우리가 매입채무라 하는 것은요, 앞에 자산 배울 때 매출채권이라는 거의 상대적인 계정이라는 거. 자, 그러면 매출채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매출채권 하면은 두 개였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을음이었죠. 거기에 상대적인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상대적인 게 뭐냐?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이 이겁니다. 매입 채무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어 상품의 인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상품을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대금은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거래. 그걸 우리가 매입 채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때요? 향후에 자원이 유출되겠죠?
자산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부채이고 그것이 매입 채무입니다. 자, 외상 매입금은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것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유동부채로 기입하고요. 이 외상 매입금은 특별히 매입 채무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 그러니까 말이죠. 조금씩 차이가 나요. 상품이나 원재료는 매입했다고 표현을 하고 유형자산 같은 거, 유형자산 같은 것은 매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취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상품이나 원재료는 취득이라는 표현보다는 매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요,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한 건에 대한 채무만 외상 매입금입니다. 매입은 뭐예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 재고자산이다 이겁니다. 우리 재고자산 배웠죠?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한 것만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요. 상품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의 상품, 원재료를 사면은 차변의 원재료. 이게 뭐예요? 자산이죠. 차변의 자산을 기록하면 자산이 증가합니다. 대변은 뭐예요? 이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대변에 가는 게 바로 외상 매입금 얼마 이렇게 기록한다. 이게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 날이 왔어요. 그러면 외상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예,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이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와서 없어져야 돼. 예,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왔으면 부채 감소가 되겠죠.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대변에는 현금. 아까 뭐예요? 유출.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부채다. 갚을 때 어떻게 돼요? 자산 감소. 자산 감소가 자원이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부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유출돼야 돼.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외상매입금 간단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예,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내용이 여러분 책도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나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쳐야 되겠네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어떻게 고치냐면 이 제품을요, 두 줄 긋고요. 원재료로 고치십시오. 제품을, 이걸 원재료. 그러니까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까지는 그대로 두고, 외상으로는 매출이 아니라요. 이거를 고치세요. 매입. 네. 매출은 매입으로 고치십시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고쳐내야 돼요. 맞죠? 맞죠? 그 밑에 것도 만나봅시다.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면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 맞죠? 대변에 부채 증가했다가 상환이라는 게 뭐죠? 갚는 거죠.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해야죠. 부채 감소는 차변에 적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산을 배울 때 자산이 증가할 때 차변에 적잖아요. 여기 상품처럼. 근데 앞으로는 부채가 증가하면 이제 대변에 적어요. 부채는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그래요, 팔려서.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정리하고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급어음은요 우리가 앞에서 매출채권에서 배웠던 받으러움의 상대적 개정 과목인 거예요. 받으러움. 그러니까 받으러움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으면 그게 받으러움이었어요. 그러면 지급어음은 뭐냐?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발행한 겁니다. 내가 지급하겠다고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채무자예요. 발행한 사람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라는 것은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러죠. 예. 발행인이 수취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 수취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음을 받는 사람, 약속을 받아낸 거야. 수취인이 채권자입니다.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 즉 만기일이라고 그러죠. 만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채권에 받으러움 공부할 때 제가 책 어디 뒤표에 한번 몇 페이지 펴시다 해서 어음 사진 한번 본 적 있죠? 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약속이 돼 있죠. 네.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을 때 그게 바로 지급어음으로 기입하는 것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산을 배울 때는요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으로 기록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발행했다는 거예요. 언제 발행했느냐? 요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발행한 것만 뭐예요? 그것만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어제인가요? 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문제 풀면서 요거 참 좋은 문제라고 하면서요. 어느 회사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무슨 회사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매입했다 하면서 그 자동차 매입한 회사가 대금을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어음을 발행했지만 지금은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한 그 문제에서의 어음은 영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그거는 매입 채무가 아니에요. 매입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입니다. 이랬어요. 미지급금. 외상. 미지급금. 그런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네요. 지급어음이라는 매입 채무로 계정을 나누어서 분류해서 표시합니다. 결국에 다 외상이에요. 미지급금도 갚아야 될 돈, 지급어음도 거기에 만기,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거기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날까지 갚아야 돼. 통장에서 빼줘야 돼요.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채무는 채무인데 성격이 다른 거예요. 지급어음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고 어음을 발행한 것이 지급어음이고, 무슨 아까 그 영업에 사용할 자동차 같은 거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거는 어음 발행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습니다 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은 어음을 발행했지만 지급어음이라고 안 하고 비지급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일 텐데 왜 지급어음 아니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 지급어음은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급어음은 외상 매입금처럼 부채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이거를 3개월 후에 언제 주겠습니다. 6개월 후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증서가 어음이라는 거죠. 그게 약속 어음이에요. 그래서
저 외상매입금처럼 상품을 샀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매입금 대신에 지급어음 부채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기가 되죠. 외상매입금 같으면은 약속한 날이 돌아오는 거죠. 어음에서는 만기라고 그럽니다. 약속한 날을 만기일, 만기일, 만기일이 돌아오면은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가지고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기일날 통장에 당좌예금에 잔고가 있어야 돼. 500만 원짜리 어음이 만기가 됐다. 그러면 당좌예금,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잔액이 500만 1원이다. 500만 원, 최소한 500만 원은 들어 있어야 돼. 그래야 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어음이 만기가 되면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돼요. 그래서 지급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이 되어 결제가 납니다. 어음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어음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차변으로. 아까도 외상매입금이 상환을 하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어음도 만기가 되면 차변에 와서 없어져. 부채 감소. 그 대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이때 자산은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밑에 네모 박스가 뭔가요? 매출.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거래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죠. 근데 그 옆에 상품 외의 것을 매각 매출 표현을 안 쓰죠?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다 이 말은 건물 같은 걸 팔았다는 거예요. 차량 같은 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면 미수금. 미수금.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외상매출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 이런 재고자산, 즉 영업을 하고 외상으로 한 것이 외상매출금이에요. 우리가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다는 것은 영업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 하나를 처분했다 이거예요. 건물 하나, 필요 없는 건물이 있어서 처분했다. 필요 없는 토지가 있어서 처분했다. 이거 매각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를 매출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매각했어요. 거기서 땅값을, 건물값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외상으로 했다면 그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안 하고 미수금이라고 한다. 두 개가 다 자산이죠. 우리 자산에서 이거 배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상품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대요.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아까 말씀드린 받으러. 이거 자산이었죠. 매출채권. 당좌자산이면서 매출채권. 다음에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상품 외면 받을 어음으로 하면 안 돼. 어음을, 똑같은 어음을 받았어요. 여기도 어음 받고 여기도 어음 받았어요. 그러나 미수금. 자, 매입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매입 쪽도 마찬가지. 상품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지금 배우는 부채. 유동부채.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 아까 말씀드렸죠.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 지급했다. 지금 방금 배운 지급어음. 그게 바로 지급어음, 부채, 유동부채. 그 다음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한 다음에 어음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는 미지급금. 그냥 지급어음이 아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음자 들어가는 개념 과목, 받을 어음, 지급어음, 어음자 들어가는 개념 과목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재고자산이어야 된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나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유동부채 다음 개념 과목은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위에서 이미 설명이 끝나버렸어. 이게 다 미지급금이에요.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설명이 끝났어요.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거나 어음으로 받았으면 그게 다 미지급금이에요. 예. 상품 외의 것을 구입했다. 예. 그러니까 상품 외의 것이라는 건 뭐냐?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런 남성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다. 그럼 우리 회사의 상품은 남성 의류가 상품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만약에 뭐가 필요해? 우리 가게에 책상이 하나 필요해. 책상을 가구점에서 사고 외상으로 했어요. 그거는 미지급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미지급금.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 네? 비품, 기계, 구입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에서 대금을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하기로 하면 미지급금으로 기입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 판매하는 회사가 책상을 하나 사면서 외상을 가구점에서 외상을 했는데 2년 있다가 가구 가격을 2년 있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상 주겠어요? 예. 아무리 외상은 길어도 1년 이내에 다 갚습니다. 예. 1년이라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책상 하나 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달에 사는데 내년 9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책상 하나만 외상으로 주세요. 내년 9월에 주겠다면서 외상 달라는 사람은 떼어먹겠다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11달을 기다려요? 11달 동안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지급금 하면은 금방 갚아야 될 돈이에요. 예. 이게 복리후생비가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회식 같은 거 할 때 복리후생비잖아요. 회식 비용이.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막 삼겹살에 구워 먹고 소주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50만 원어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 사장님 외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네. 근데 그 사장님이 외상 그럼 어디 다음 주에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 드릴게요. 뭐 보통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외상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드릴게요. 그러면 상대방 저 사람이 정상은 아니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지급금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뭘 배워요? 유동부채라는 걸 배워요. 유동부채. 미지급금은 다 1년 아무리 길어도 1년 내에 다 지급하기로 약속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자로 시작되는 것 중에 우리가 앞에서 그 당좌자산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막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끝에 나왔어요. 그때 선자 돌림 얘기하면서 미자 돌림 얘기도 했습니다. 선자 돌림은 수익과 비용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 뭐 이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선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야 돼. 이연은.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은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인데 미자로 시작됐네? 그러면 이건 뭐냐? 비용의 발생이에요. 자, 선자는 뭐였어요? 선급비용이었어요. 여러분 보험료 앞에서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선급비용은 비용의 이연이었습니다. 자, 선급비용이 뭐냐? 보험료를 올해 지급한 것 중에 내년도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내년도분을 내년 비용으로 이연시키는 거예요. 내년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자산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선급비용이란 자산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선급비용의 반대가 이제 미지급비용인데 이건 부채. 비용을 발생시키려네. 근데 비용 중에서 미지급했대네요.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니까 부채지. 미지급금하고 달라요. 미지급금은 아까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사장님 외상입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간적이에요.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기에 속하는 비용인데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단기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기의 비용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발생이라고 그래요. 발생. 차변에는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을 비용을 기록하니까 비용이 어떻게 증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료, 임차료 이런 게.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 부채로 기입하시오. 예, 미지급 비용. 이게 바로 지금 유동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험료 같은 건 미지급 비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험료가 미지급 비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보험회사든 간에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고 보험료를 나중에 받는 보험회사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자동차 보험이든 무슨 뭐 암보험이든 뭘 들면 보험료를 내야 그때부터 보험 기간이 적용돼 가지고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 지금부터 보험은 보장해 줄게요. 보험료는 1년 후에 주세요. 5개월 후에 주세요. 그런 보험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험료가 비용이니까 써놓긴 써놨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이 미지급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보험료보다는 임차료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임차료. 자, 여러분, 임차료가 뭡니까? 월세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면 자동차를 리스로, 렌트로 빌렸다. 장기 렌트. 3년, 1년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렌트비를 계속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임차료예요. 그것도 임차료. 자동차 임차료. 건물이면 건물 임차료. 그러면 한번 임차료가 왜 발생하는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임차를 하면은 그 임대차 계약서에 뭐가 나옵니까? 임차료를 매달 임차료를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이거 여러분 서로 그 약정을 쓰죠. 그러면 여러분 대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약정 중에 매월 임차료는 2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매월 임차료는 2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자, 이런 조건에 임차료는 40만 원이에요. 월 임차료. 이런 임차 계약을 맺었어. 내가 방을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뭐 보증금 이런 건 다 생략하고 매월 임차료를 월 40만 원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예. 투룸. 예. 그래서 40만 원 내는데 우리 회사가 임차료는 다음 달 2월이라는 게 뭐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매일 주겠다. 그러면 이게 후불제도예요. 이게 후불제도. 예.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2019년 12월분 임차료는 12월 임차료는 결산일, 즉 결산일이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결산일 현재 지급이 되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이 조건으로 직원 기숙사를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직원 기숙사를 하나 얻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분 임차료는 결산일 현재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죠? 이때 회계 처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결산 때는 우리가 발생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해야 돼요.
이게 인식한다는 기준을 우리는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나 수익은 말이죠. 기간이 지났으면 발생한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12월 31일이면 12월 달 방을 다 쓴 거야. 이미 다 썼어요. 그런데 돈은 우리 약정상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회계 처리는 돈 주면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결산 때는 이것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생해야 되느냐? 차변에 임차료 40만 원, 12월분 임차료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거 돈을 줬다면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4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근데 12월 31일 날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미지급 비용으로 기록한다. 미지급 비용 이해하시죠? 부채. 근데 위에 미지급금은 자 식당에서 밥 먹고 외상입니다 하면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이건 미지급금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외상입니다. 그 개념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임차료 외상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약정이 다음 달 10일 날 주는 것으로 매달 이렇게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 비용하고 미지급금의 차이를 이해하셔라 이거예요. 부채, 같은 부채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한다 하는 거. 자, 미지급금하고 성격적으로 부채, 유동부채라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을 딱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회계, 이 사람이 회계 공부 좀 했구나. 일반인들은 이거 구분 못해요. 우리 회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거 뭐야 그게 거의 같은 거 아닌가? 심지어는 임차료하고 임대료 구분을 못합니다. 임차료, 임대료 뭐 같은 말인데 뭘 뭐하러 구분해?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임차료 하는 것은 비용으로 지급하는 사람이 임차료라고 부르는 것이고, 임대료 하면은 건물주가 수익금을 받는 사람은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쪽에서는 임차료를 지급했다 해야지 임대료를 지급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렇죠?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계적 용어를 잘 나누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 여러분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수수익은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 10분간 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